이 오지고래 분들은 가격이 높아지면 기가 막히게 매도를 합니다. 여기도 가격이 높았을 때 기가 막히게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잘 안 팔거든요. 여기도 가격이 높아졌을 때 기가 막히게 잘 팔죠. 그리고 여기도 잘 팔고 요때도 잘 팝니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약세장의 끝물일 수 있다. 오지고래가 파는 것도 이제 끝났고 오히려 축적의 시대가 시작하고 있다. 바닥에 정확하게 딱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바닥이 될 때마다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얼타임 밸류, RV죠. 실현 가격이랑 코인타임 프라이스, 아까 아크에서 개발했다는 그 가격이랑 롱텀 홀더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장기 보유자들이 갖고 있는 실현 가격, CVDD, 인베스터 프라이스, 이 가격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되게 막 몰려있지 않습니까? 몇천 달러도 차이가 안 나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24일 오후 12시 48분입니다. 어저께 반도체 시장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네, 이게 D램이거든요. D램이라는 라운드 1 메모리 ETF인데 엄청 세게 빠졌어요. 한 14%가 떨어졌고 어저께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죠.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한 11% 정도 빠졌었는데 하이닉스는 오늘도 조금 더 빠지고 있고요. 워낙 과열이었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었나요? 월요일쯤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시총이 잠깐 뒤집어졌었잖아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면 과열이다. 그래서 큰 폭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는 하나증권 보고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하이닉스는 조금 더 빠지고 삼성전자는 올라오면서 다시 삼성전자가 1위가 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요즘에 그 고래동 공부에서는 반도체 쪽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아침 일찍 강의를 했는데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쪽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GPU나 뭐 엔비디아 뭐 이런 데는 공부를 지난달에 좀 많이 했고요. 이번 달부터는 메모리, 특히나 뭐 HBM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차이가 좀 명백하죠. 삼성전자는 HBM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낸드 메모리 쪽도 하고요. 뭐 우리 아시다시피 뭐 SSD 이런 거죠. 옛날에 하드디스크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메모리로 만든 게 SSD 쪽이거든요. 낸드 메모리도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HBM은 하이닉스가 좀 압도적인 1등이고요. 대략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약 한 60%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HBM 한 20%, 마이크론 20%, 현재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수익금 자체는 적을 수 있겠지만 HBM은 성장 여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닉스가 1위를 탈환해도 저는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 하나증권 연구원 분께서는 이게 너무 과열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도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뭐 거의 50%를 넘어서 60%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조어치를 팔았다고 치면 60조가 다 남는 돈이다.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는 만약에 100조어치를 팔면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20조 정도만 영업이익으로 잡힌다는 뜻이죠.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하이닉스가 높죠. 근데 우리 1분기 영업이익 보면 삼성전자가 월등히 높거든요. 삼성전자가 대략 한 57조인가요? 요 정도 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30조 정도 요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빠르게 따라잡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대단히 높게 나올 것 같고 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2분기가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뭐 전망치를 보면 삼성전자는 한 80조 이야기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한 60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어제 11%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파실 분들은 웬만큼 파신 것 같고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장기로 보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오래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삼성전자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HBM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낸드 메모리 쪽도 하고 아시다시피 갤럭시 스마트폰 비중도 꽤 큽니다. 그리고 뭐 가전도 하죠. 여러 가지 얘네들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제조업이 이렇게 SK 하이닉스처럼 60%막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엔비디아부터 좀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죠. 제조업인데 영업이익이 60% 나오는 이런 게 탄생이 됐죠. 하이닉스도 이걸 물려받아서 뭐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보이죠?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죠. 근데 아까 HBM이 얘는 60%라 그랬고 얘는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이익 차이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하지만 시총 차이는 그렇게 엄청 많이 나진 않거든요. 뭐 잘해야 뭐 한 2배도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HBM 쪽은 앞으로 좀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되게 높으니까 얘는 점유율을 좀 잃게 될 것이고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좀 올라갈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느끼기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한동안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지금 몰빵할 자리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D램이나 뭐 이런 메모리 쪽도 좀 투자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정 부분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크루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수학 박사 전공을 했던 분인데 수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까지 따고 월가에서 뭐 일을 했대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월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부터 이야기하던 게 AI하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비트코인에는 꾸준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AI 쪽에는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게 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AI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그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AI 관련돼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에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빅테크는 현재 돈을 많이 쓰고 있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빅4가요. MS 많이 쓰고 있고요. 아마존 엄청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 요런 애들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 기업이 올해 약 한 7천억 달러? 요 정도 되면은 대략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1000조라니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1년에 1000조를 쓰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쓰고 있냐? 이게 다 반도체 사는 데 쓰고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럼 빅테크는 이런 데 투자하면 엄청난 손실 아니냐? 얘네도 AI 데이터 센터를 지은 다음에요. 그거를 임대를 해줍니다. 웬만한 데이터 센터 짓는데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데는 이걸 지을 수가 없어요. 데이터 센터를.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데 AI 기업들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소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유튜브 편집을 제가 직접 하는데 이거 한국 기업인 것 같아요. 부루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AI 기반으로 활용해서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AI 모델도 나오고 각종 AI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직접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 수익이 완전 짭짤합니다. 특히나 아마존 웹 서비스, 여기가 탑티어인데 1인데 여기도 돈을 잘 버니까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얘네들한테도 돈이 되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돈이 되니까 투자를 하고 그러면 그 투자한 게 계속 반도체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동안은 반도체 기업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나 AMD, 뭐 엔비디아는 펄을 한 30 정도 받고 있고요. AMD는 뭐 한 70, 뭐 높을 땐 100 막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퍼가 6배에서 7배, 뭐 포워드 퍼 기준으로 요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얘는 30배 받는데 왜 6, 7배밖에 안 되냐.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한 70% 가까이 되고요. 한 60% 되고 엔비디아도 한 그 정도 되거든요. 엔비디아보다 떨어진 게 없는데 왜 얘네들은 펄을 이것밖에 못 받을까? 이게 사실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메모리 기업들은 얘네들은 공장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가령 이게 마구 찍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용인 원산면 쪽에 새로운 캠퍼스를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첫 생산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뭐 늦어지겠죠. 아무튼 뭐 내년 아니면 2028년 그쯤에는 생산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또 전라도 광주 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뭐 공장을 짓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활발히 오가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거 하나 지을 때마다 한 300조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뭐 끼케야, 뭐 잘해야 어마어마하게 벌어도 한 100조 정도 수준인데 300조를 투자한다는 건 3년치 번 거를 고스란히 다 쏟아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케이펙스가 좀 많이 나갑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지만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공장이 없습니다. 팹립스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연구만 잘해서 설계만 잘하면 돈을 계속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훨씬 더 높은 펄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반도체가 피크아웃이 있었어요. 피크아웃이 뭐냐면 일종의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 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네, 로그 스케일로 좀 키워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건 맞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치면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요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사이클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특이한 거는 이렇게 피크를 찍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떨어지는 요 타이밍에 이렇게 떨어지는 타이밍이 항상 영업이익이 가장 높습니다.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반대로 요게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때가 요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때는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요때 영업이익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뭐 퍼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네, 제가 이때쯤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어서 기억이 나는데 이때 SK 하이닉스 퍼가 한 2.5인가 3.5인가 뭐 요 정도 됐어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한 3에서 4 정도 됐거든요. 뭐 3년만 벌면 다 뽑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아주 많이 버는데 앞으로는 꺾일 것이다. 그게 피크아웃이거든요. 이렇게 영업이 계속 늘다가 떨어지는 사이클 기업이라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가면 좋은데 엔비디아는 뭐 중간에 빠질 때도 있지만 계속 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제까지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엔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그들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저는 분할 매수를 선택을 한 거고요. 저는 뭐 한 3년 정도 분할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죠. 메모리 쪽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런 데 다 투자를 하지만 저는 ETF로 D램이라는 ETF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램은 레버리지 많이 써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 움직이는 폭보다 D램이 약간 더 크거든요. 뭐 몇 배 레버리지 이 정도는 아니고요. 스왑 거래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스왑 거래가 약 한 30% 정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요 정도 레버리지를 썼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 위험한 수준이거나 청산을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니까 D램으로 ETF로 모아가셔도 뭐 메모리 투자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환골 탈퇴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뭐 리스크가 늘 있죠. 중국이라는 리스크가 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뭐 미국의 규제 때문에 아직은 뭐 큰 힘을 못 쓰고는 있는데 중국이 좀 저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제조업 하면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물량을 또 막 때려대면은 가격이 금방 폭락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런 가격 폭락만 생각하면 정말 얄미울 수밖에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철강 같은 거 우리나라 철강 진짜 잘 나갔었는데 중국에서 철강을 막 물량을 뭐 때려 밀어냈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포스코가 2010년쯤에 되게 고전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LCD도 한번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생산을 막 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강국이지 않습니까? 얘네도 한번 망할 뻔했거든요. 다행히 극자외선 EUV를 중국에서 수출을 못하게 미국에서 막았죠. ASML에 EUV 장비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막아서 하이엔드급의 메모리나 HBM 같은 거 그런 거 생산이 안 되고 칩셋도 AI 칩셋도 중국에서 생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중국이 물량을 풀기 시작하면 시장이 다 무너져요. 이제까지 그걸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다행히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단한 호재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하기가 어려워진 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도 미국에서 지금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한 3, 4년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하냐? 그 이후는 어차피 그때 돼봐야 합니다. 지금 그때까지 걱정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되면 또 나름의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돼봐서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반도체를 모으고 있고요. 뭐 얼마 안 모았습니다. 아직 10%도 안 모았어요. 한 3년 정도 보고 모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제가 원하는 수량을 충분히 모을 수 있겠죠. 저는 뭐 엔비디아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TSMC도, ASML도, 그리고 뭐 메모리 기업도 뭐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 골고루 담고 있는 ETF들 위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토스증권이라고 있대요. 네, 저는 안 써봤는데 저도 이제 계좌를 좀 만들어야겠어요. 토스증권을 이용하면 소수점 매수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소수점 매수라면 장점이 뭐냐면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를 사려고 한다. 근데 10만 원이면 이게 D램 한 주 사면 끝납니다. 분할 매수가 안 되잖아요. 뭐 속스 같은 건 살 수도 없거든요. 토스증권에서 여기를 이용하면 뭐 예를 들어서 속스 3만 원, 뭐 SMH 3만 원, 뭐 D램 뭐 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가능하거든요. 소수점 매수가 되게 전부 다 된다고 해요. 네, 제가 솔직히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써보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꾸준히 모아 나가시면 네,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하시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이젠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자료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종목들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이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뭐 삼성전자, 키옥시아,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뭐 나냐, 뭐 이런 기업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대부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공부하기가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 들여서 공부를 하는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것까지 공부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반도체 쪽은 꾸준히 좀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부해야 될 양도 되게 많고 반도체 쪽 같이 요즘에 좀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면 뭐 멤버십 바로 가기 있잖아요. 여기서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알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 알아야 돼요. 얘네가 진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요. 지금 최근에 깊은 하락이 나왔죠. 심지어 그 처음에 시초가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는데 얘네들은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적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그때 제가 방송했을 때가 한 190 몇 달러 정도 됐습니다. 대략 200달러 정도 되고 이때 시총이 2.5 트릴리언 달러였거든요. 얘는 너무 무거워서 2배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400달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된다. 네, 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왜 400달러가 되기가 어려운지 뭐 시총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계속 못 가고 빠질 가능성이 높은지 얘네들은 적자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자 기업은 그만큼 오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공모하고 상장됐을 때 그때는 흐름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때는 대부분 좀 위험해요. 제가 이때 서클하고 쿠팡을 예로 들어서 초창기에 이렇게 오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쭉 흐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 이틀만 먹고 나오려는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네, 근데 대부분은 좋은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장투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물리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공부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은 공부할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메커니즘 이해만 잘하면 뭐 계속 새로운 게 뭔가가 있진 않잖아요. 근데 기업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 경쟁자는 없는지, 뭐 수합 분석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좀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 돈을 넣는 곳인데 그렇게 나이브하게 대충 그냥 뭐 사놓고 오르겠지 뭐 이렇게 투자하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자 기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SMR하고 아이온큐 이 기업들도 제가 고래동 공부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온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지금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언제 다시 이렇게 언제쯤 상용화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급등했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요쯤에 이건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요때 좀 많이 빠졌죠. 요쯤이었나? 하여튼 여기나 여기였습니다. 여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한데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SMR 같은 경우도 얘네도 적자 기업이거든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돈을 못 벌고 있어서 그리고 자금 조달도 좀 잘 안 돼서 애터마켓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시장에다가 유상증자를 계속하는 거예요. 주식을 공부할 때 유상증자가 위험하다는 거는 좀 아실 수 있어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돈을 자금을 더 조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돈 빌리는 거, 그건 뭐 채권 발행하는 거, 그건 부채로 가져오는 거고 요거는 자본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회계는 또 좀 알면 좋은데 아무튼 이런 게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채 발행도 한 200억 달러인가? 200억 달러면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돈을 끌어댔는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돈을 더 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있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는 돈을 잘 벌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서 얘네들에 잘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이런 걸 나름 좀 생각해보는 힘을 기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비트코인 비중이 높으실 테니까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온체인 데이터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오지 비트코인 홀더스, 그러니까 좀 오래된 비트코인 홀더입니다. 최소한 5년보다 큰 사람들.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진 않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옛날 하락장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좀 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때 보시면 요 높이가 오지고래들이 얼마큼 갖고 있냐 요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게 매도량입니다. 매도량. 이만큼 팔아치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때 보시면 엄청나게 팔죠. 비쌀 때. 근데 요때는 좀 특이한 게 쌀 때도 2019년 거의 최저가일 때 요때도 매도가 나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사이클이 좀 무르익지 않았을 때, 물론 2014년도 있었지만 요때는 좀 원시 시대잖아요. 사이클 초창기라서 이걸 좀 잘 모르고 가격이 빠지니까 빵원이 될까봐 매도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는 비트코인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이 오지고래 분들은 가격이 높아지면 기가 막히게 매도를 합니다. 여기도 가격이 높았을 때 기가 막히게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잘 안 팔거든요. 여기도 가격이 높아졌을 때 기가 막히게 잘 팔죠. 그리고 여기도 기가 막히게 잘 팔고 이때도 잘 팝니다. 이때는 많이 못 팔았죠. 이때가 끝이었다는 느낌이 오지고래도 몰랐던 거예요. 여기는 진짜 허를 찔렸습니다. 여기가 피크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는 쭉 흐르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합니다. 그리고 오지고래들이 이때랑 이때 어마무시하게 팔았어요. 이때 정말 매도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요. 오히려 피크일 때는 별로 없었고 지금도 별로 없죠.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약세장이 끝물일 수 있다. 오지고래가 파는 것도 이제 끝났고 오히려 축적의 시대가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2024년 11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 그리고 파동이 완전히 진정되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매도량이 계속해서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정세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세장이고 이제 매도세도 끝났고 물론 바닥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약세장 끝물이다 요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닥 지표가 5개가 같은 가격대에 다 몰려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좀 낮아서 좀 다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부분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얼라이즈드 밸류, 실현 가격, 이건 좀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는 MV, RV 할 때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분모가 되는 RV, 실제로 거래가 된 가격들을 다 모은 거, 요게 실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MV, RV가 뭐 1 약간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2 되나요? 지금은 뭐 바닥 근처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코인 타임 프라이스, CVDD. CVDD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옮겼을 때 그때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렇게 역술한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CVDD는 거의 바닥을 이제까지 다 맞춰줬던 어마어마한 차트입니다. 그리고 코인 타임 프라이스, 요거는 뭐 저도 처음 보는 건데요. 얘가 뭐 아크 인베스트랑 같이 개발을 한 그런 차트라고 합니다. 요렇게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거라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글래스노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체인 데이터 업체고요. 아크 인베스트, 캐시우드 아시죠?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개발한 거래요. 얘네도 역시 CDD를 바탕으로 해서 코인 디스트로이드 데이즈인가? 그러니까 뭐 누적돼서 파괴된 총 코인 일수, 이게 CVDD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른 게 있다면 이제까지 채굴된 양으로 나눠서 조금 변환을 해서 만든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CVDD랑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한 거에다가 가격을 곱해서 거기에다가 상수를 곱해가지고 숫자를 맞춘 겁니다. 바닥에 정확하게 딱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바닥이 될 때마다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얼타임 밸류, RV죠. 실현 가격이랑 코인 타임 프라이스, 아까 아크에서 개발했다는 그 가격이랑 롱텀 홀더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장기 보유자들이 갖고 있는 실현 가격, CVDD, 인베스터 프라이스, 이 가격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되게 막 몰려있지 않습니까? 몇천 달러도 차이가 안 나요. 53K, 51K, 49.7, 48.9, 48.9. 그러면 이게 다 바닥 지표인데 바닥 지표가 다 몰려있다. 이 의미는 여기가 진짜 찐 바닥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게 기쁘기보다는 지금 그래도 한 62K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 2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지선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요 정도 아주 작은 갭인데 요 정도 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게 빠지면 한 20% 정도 빠질 것 같은데 여기에 닿을지 안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몰빵할 때는 아닐 것 같고 어찌됐든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쯤 오면은 그래도 멘탈 관리 할 수 있잖아요. 현금이 있으면. 현금이 없으시면 아예 안 보거나 멘탈 관리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쯤 닿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만 달러 밑으로 빠지면 48.9K 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멘탈이 나갈 수 있어요. 한 7,500만 원? 막 요 정도까지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쯤 되면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관리만 좀 잘 해내시면 어찌됐든 뭐 요런 상승을 앞으로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막바지에 다와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같은 개념인데 비트코인 하락장 후반부, 그냥 하락장도 아니고요.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바닥 근처라는 뜻이죠. 뭘 보고 그렇게 여기냐. 이것도 좀 되게 좋은 데이터인 것 같아요. 요 점이 한 77.9% 정도 되거든요. 77.9%. 이게 뭐냐면 롱텀 홀더가,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장기냐? 한 5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 보유자로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방송을 보고 있으시다면 대부분은 이제 장기 보유자에 속하게 되셨습니다. 장기 보유자가 피크를 찍었을 때 한번 보세요. 여기 피크죠. 여기도 피크이긴 합니다. 여기도 피크죠. 여기도 지금 거의 피크죠. 완전 피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거의 피크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딱 맞는, 물론 최저점은 아니지만 저점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최저점이고요. 여기도 최저점이고요. 여기도 최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완전 찐 바닥, 뭐 발바닥 밑에 각질, 뭐 이것까진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낮은 가격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온체인 지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네, 이 어떤 지표로 봐도 지금은 끄터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끼케야 뭐 한 3달 정도? 길면 한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100일에서 20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더 사기보다는 이미 갖고 있으시면 그걸 잘 보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아직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6개월 정도 분할 매수 하시면 최저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로 보면 어떤 시기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쯤이 한 7월이었잖아요. 근데 전보다는 이렇게 좀 땡겨졌으니까 계속 반감기가 4년이 딱 맞지가 않습니다. 4년보다 뭐 한 달 정도 땡겨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당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느끼기에 지금 현재는 여기가 한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한 10월쯤이고, 그래서 한 지금 느끼기에는 한 요쯤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최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한 방에 사두면 가장 좋지만, 이거 뭐 누가 한 방에 이때 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잡고 분할 매수하기에 지금은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닥이 어디일지는 몰라요. 뭐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고요. 62,000이. 그러니까 59,000이 찐 바닥인 거죠. 하지만 뭐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바닥 지표들이 말해주듯이 48.9K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까지 염두를 해둬야 되니까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기서 또 빠지면 또 징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 방송을 잘 들으셨다면 네, 이것까지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거 네, 아실 수 있습니다. 한 6개월 매수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네,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 와가니까 네, 힘드시겠지만 그냥 생업에 현생을 좀 잘 살면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비트코인 투자한 게 2021년 한 요맘때쯤부터였는데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한 5년 몇 개월 정도 됐거든요. 시간이 정말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순식간에 네, 또 한 10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가 잊고 있으면 금방 갑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힘들지만 여러분 뭐 비트코인 있으시면 잘 지켜내시고요. 없으시면 한 6개월 정도 분할 매수하시는 거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피 떨구는 건 뭐 조정인 건 맞는데요. 이렇게 좀 살벌하게 빠지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발바닥 밑에 각질인지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